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세계일보가 일면머리 기사와 삼면사면을 통틀어서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이 사실이라고 보도해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그 기사 쭉 다 봤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이 이제 12월이 다 돼갑니다만은 지금부터 1년 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질설이 나돌던 때입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 조사를 하는 사람은 경찰에서 파견 나와 있었던 사람이 합니다. 경정이었죠, 계급이. 조사를 해보니 정윤회가 청와대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계속 만나면서 보고도 받고 그리고 인사에도 개입하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는 이름이 찍혀있는 그 보고서에는 이들을 십상시에 비교까지 하면서 이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사실 세간에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 얘기 증거도 없이 함부로 했다가 무슨 칼을 맞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입 밖에 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세계일보는 자기 자신들이 단독으로 입수했다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뭐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고소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고소를 할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를 보면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는 게 뭐 쓰여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조할 수는 있는데요. 뭐 그런 걸 위조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면은, 그리고 때마침 작년 초에 이 사실을 조사했던 경찰에서 파견 나왔던 행정관은 원대복귀가 됩니다. 공무원이니까 자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 조웅천 씨인가요? 조모 씨는 사표를 냅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다른 길을 걷고 싶어서 사표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른 길을 걷고 싶어서 사표를 낸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걷게 만든 거죠. 예. 참으로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전 청와대가 제발 고소를 해서 이게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졌으면 합니다. 그러나 과연 고소할지 난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김용민 국장과의 정치 토크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참 요지경입니다. 아니 이제 사실 뭐 정윤회 씨가 다 옛날 지금 청와대 뭐 이재만 씨를 비롯해서 종무비서관 무슨 비서관 그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깥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보고도 듣고 인사에 대해서 압력도 행사하고 뭐 그럴 정황은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이 결국은 청와대에서 직접 작성한 보고서가 유출됨으로써 폭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김기춘 측과 정윤회 측의 싸움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합니다만은 결정적인 것은 이미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 즉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 다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디오 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페이스북 친구가 영화를 하나 보고 감상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제 용산도서관에서 독립영화 만찬을 보았습니다. 만찬, 디너죠, 디너. 유명 배우가 출연한 것도 아니고 영상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지도 않았지만 소박한 감동과 함께 가슴이 먹먹해지게 만드는 수작이었습니다. 수작, 훌륭한 작품이란 뜻이죠. 이 영화의 제목이 만찬인 것은 영화 속 주인공인 평범한 한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과 딸이 달달하게 모여서 김치찌개에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녀들은 저마다 좋은 소식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나누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난 취직이 됐어, 난 졸업을 했어, 난 결혼을 했어, 이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담담하게 그 이후 이 형제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취직을 했지만 명퇴 대상자가 되어서 실직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졸업은 했지만 취업이 안 되어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매너 없는 술 취한 손님을 만났고 본의 아니게 살인사고에 연관된다고 합니다. 형은 이 사건을 은폐하는 일에 가담하고 법적인 책임에 스스로를 몰아넣었다. 여동생 역시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하여 아이도 낳았지만 남편이 나쁜 남자여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남겨진 아이는 옛 아빠가 데려가지만 이 남자에게는 이미 세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이 슬픈 내용들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공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는 불행들이기 때문 아니냐라고
제게 이 글을 보내준 사람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아마도 영화 속 가족들이 겪고 있는 가족의 불운과 불행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이 이미 다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감동과 공감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가 크게 히트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많이 못 봅니다. 카트, 결국은 그런 거예요. 영화 속에 카트, 그 일용직 노동자들, 그 고난 속에서 그야말로 짓밟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분명한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죠. 우리는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을 겁니다. 영화 변호인이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 스토리가 그 영화에는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찬과 같은 영화, 카트와 같은 영화.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런 영화들을 봐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그 걸음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칼럼 오늘자는 아니었는데요. 지난 걸 검색하다가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칭 컴퓨터 달린 불도저라며 온 국민을 현대 직원들처럼 잘 살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에 넘쳐 흘렀던 이명박이 그 이명박 보면은 그는 임기 내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면서 불도저같이 이런저런 일을 벌였는데 그 후유증 지금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나마 사업가직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해외 자원 투자마저 대부분 천문학적인 손실로 결말나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같은 놈을 뽑았어요. 그런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삼성 출신의 기업인에게 정부 인사를 맡기기로 결정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호의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성공한 기업인에 대해서 큰 선망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기업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정치로 성공하지 않고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 늘상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영화 만찬이나 영화 카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시궁창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이나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거기에 환상을 품고 그놈들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 아직도 빠져 있는 겁니다. 열받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 국민TV 노정면 방송제작국장은 본인이 당사자라서 보도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정권의 방송 장악에 손들어준 대부분에 대해서 정신 제대로 박혀있는 언론이라면은 이거 언급 안 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언론도 아닙니다. 3년 7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끌다가 내놓은 결론. 대법원이 어제 노정면 전 노조위원장 등 YTN 기자 6명의 해고 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노정면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2심을 확정한 것. 결국 보수화된 대법원이 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면죄부를 준 겁니다. 양상태를 대법원장에 앉히고 끊임없이 획책했던 대법원의 보수화, 이런 식으로 과실을 따먹는 거죠. 쌍용차 판결, YTN 판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상 말하지만은 사법부의 타락, 그것은 이 사회의 큰 변혁, 혁명의 전조입니다. 오늘 한겨레는요, 사설, 방송의, 정권의 방송장악에 손들어준 대부분이라는 그 사설에서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설명을 한 뒤에 YTN 기자 해고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YTN 기자 집단 해고는 6년이나 된 사건이다. 2008년 10월 YTN 사쪽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특보 출신 구본홍 씨의 낙하산 사장 취임을 반대하던 노 전 위원장 등 6명의 기자를 해임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은 뉴스 전문 방송인 YTN은 공정보도의 원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해고자 전원에 대해 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정보도라는 공익을 위한 투쟁을 중시한 판결이었다. 1심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죠. 노정면 등 3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갱년진 구성권과 갱년주의 대표권을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해직자들의 출근 저지 행위가 이 권리를 직접 침해했다며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갱년권이 침해됐느냐 아니냐를 위주로 한 판결인 셈인데요. 대법원은 3년 이상 미적거리다가 이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요, 정말 우리 사회 민주주의 성숙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도의 독립성에 기반을 둔 공정보도가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은 저널리즘의 원칙 수호보다는 갱년권 행사 보호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판결입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정보도야말로 언론기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갱년행위도 바로 이 존재 이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언론기관의 갱년은 일반적인 기업의 갱년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도의 자유와 공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정당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주주의 보루이기는커녕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판결, 이 판결을 통해서 그런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성태 체제의 대법원 보수화 경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지적을 합니다. 이제 기댈 것은 정권의 결단밖에 없는 듯이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가치를 지킬 생각이 있다면 이제라도 이 해직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함께 언론 자유를 후퇴시키고 언론인을 탄압한 정권으로 기록될 겁니다. 근데 이명박근혜 정권은 한 몸입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참 이렇게 늘 되지도 않은 일을 주장해야만 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명박이가 왜 회고록을 쓴다고 그러면서 사자왕 비리에 대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국정조사를 여건이 수용할 리가 없다라고 큰소리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명박이 장악한 그 언론의 혜택을 박근혜가 받기 때문이고 이명박이 획책한 부정선거의 수혜를 박근혜가 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명박이가 저렇게 큰소리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윤회가 국정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 세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그야말로 된통 서리를 맞을까 봐서 겁이 나서 얘기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명박의 선거 부정에 박근혜도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런 그야말로 추론은 지극히 정당한 추론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서 그 얘기 못할 뿐입니다. 그 와중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이명박 한 사람이죠.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임원선거 후보자 제2차 방송 토론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 2차 방송 토론회를 오는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뉴스K 앵커인 노종면 방송제작국장의 사회로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정용걸입니다. 기호 2번 한상균입니다. 기호 3번 허영구입니다. 기호 4번 전재환입니다. 이 4명의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저녁 8시 국민TV 시청 잊지 마세요.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60만 전 조합원의 직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네, 이름이 잘 안 보여가지고 눈이 나빠가지고요.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서 조합원 가입하고 출자금 내주신 녹음방 전행 감사드립니다. 미술이 좋다님, INIS
INI 스파크, 크롬웰, 지원85님, 조합원 가입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부산 금정구 부곡 이동의 고미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깽이 남편님, 그리고 경기 오산시 수청동의 에드벌루님, 서울 송파구 성내천도의 욕망의 하이웨이님, 그리고 전남 목포시 석현동의 겟네음님, 그리고 광주 남구 봉선 이동의 웬디 양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노정면 기자, 공식 명칭은 사실 뉴스K, 이게 국민TV 방송제작국장인데, 국민TV가 여전히 제도권에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던가,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TV 방송제작국장이라는 이름보다는 YTN 전도조 위원장, 해직기자 이런 명칭을 더 많이 썼는데요. 물론 결국은 YTN 해직기자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데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은 결국 저희들이 더 성장하고 더 커져야만이 명칭에 대한 불만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많이 가입해서 조합원 10만, 20만 된다면은 누가 노영면 방송제작국장을 풀네임을 국민TV 방송제작국장이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아까 종편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구나. 종편이 바라오고 있고 지상파가 완전히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이런 시점에 국민TV를 키우고 물을 주고 성장시키는 거야말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보람찬 일 중에 하나라고 확신을 합니다. 노정면 국장이 결국은 복직 판결이 난다 손 치더라도 YTN 지금 꼬락선이 보면은 복직시킬 리도 없죠. 결국은 급여를 아마 더 받는 이런 선으로 절충의 날, 그건 이제 제가 추론 짐작하는 것일 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저희들은 애초에 공언했던 대로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해직된 언론인들이 저희들 행편이 닿는다면은 그런 언론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정면 방송제작국장도 그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MBC 해직 기자인 이용마 기자도 저희들과 같이 합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키워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하겠습니다. 이 광고도 이거 끝날 때까지만 제 멘트로 나가고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우 녹음은 아니지만은 여하튼 제가 직접 멘트할 일은 없을 겁니다. 오해석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단식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성공해서 몸은 물론이고 마음의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오해석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게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이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3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석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12까지 하는구만. 또 있습니다. 탐나 오렌지 광고입니다. 이현권 조합원의 탐나 오렌지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감귤 농사 경력 10년 차의 노총각 농사꾼이 정성껏 재배한 감귤 직접 판매합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요. 노총각 농사꾼이 3명이 있더라고요.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여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블루초로 판매되는 감귤이라고 합니다. 향이 좋고 과즙이 풍부한 신품종 감귤 레드향, 황금향도 있고요. 홈페이지는 탐나오렌지.com, 네이버 다음에 탐나오렌지를 검색하세요. 모바일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010-2827-3917,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소개해주고 싶었던 칼럼은 아침에 읽었던 것 중에서 서화숙 기자의 칼럼입니다. 사실 국민라디오 오랜 청취자들은 서화숙 기자가
5분 칼럼이었나요? 3분인가 5분인가 하여튼 칼럼으로 그 낭낭한 목소리로 논평하는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서화숙 기자가 쓴 칼럼 당신들의 말 한국일보에서 읽으면서 서화숙 기자의 목소리가 쨍쨍하게 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서화숙 기자의 칼럼 당신들의 말 들어보시죠. 한국은행은 11월 소비자 동향심리지수가 103으로 세월호 직후인 5월보다도 떨어졌다고 최근 밝혔다. 7월 30일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의 당선이 야당 후보보다 높게 나오자 세월호 정쟁을 끝내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가 국민의 뜻이라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물론 보수 신문들이 연일 떠들어댔다. 참사 원인을 밝혀야 한국 사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적인 사고는 통하지 않았다. 결국 참사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앞 청운동에서 천막을 치고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해온 유족들은 5일 농성을 풀었다. 11일 정부는 세월호 수색 중단까지 발표했다. 19일에는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세월호 문제를 덮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았는가?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못 살아난다는 이들은 어디 있나? 제가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세월호 덮지 못하니까 경제가 뭐 죽어간다 온갖 이야기를 싸질러 놓았던 그 인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세월호 문제 결국은 닫고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면서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역시 말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 가계부채가 1,000조 원대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 현 경제팀이 두 차례 금리 인하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다. 그럼에도 경제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최경환의 기획재정부가 계속 집을 사람의 대출을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인하해도 경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 부분에부터 답이 없어요. 서화숙 기자도 얘기합니다. 돈을 써야 할 서민들에게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밑줄 쫙 그어야 될 핵심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감세를 되돌려서 국가 수입을 늘린 후 서민들에게 복지로 풀라고 경제학자들이 권하지만 역시 새누리당은 듣지 않는다. 이완구 최고위원이 어제 한 말이다. 선진국 개발기구 국가의 경우 법인세 비율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0.6%에서 23.7%까지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2%다. 자, 1%만 높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어야 될 발언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동남아 경쟁국 법인세율을 보니까 싱가폴 18%에서 17%로 홍콩 대만도 떨어뜨리고 있다. 태국이 20%, 중국은 우리보다 높지만 워낙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돼서 예외적 케이스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경쟁국이 동남아 국가가 되었는가? 이인재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2배 이상 격차가 나는데 강성노조의 압력 때문에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정규직을 해고하기 쉽게 근로조건을 개혁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를 올려서 해법을 찾는다. 그런데 한국은 정규직과 똑같이 근로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법원 판결조차 불복하는 대기업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제 정규직조차 불안하게 하는 걸로 해법을 찾으려 한다. 서화숙 기자가 이렇게 짧게 요약해 놓았지만은 이 말 속에 새누리당의 본질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단 1%, 그 1% 중에서도 0.01%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논리를 끌어낼 때는 그야말로 아무거나 다 끌어냅니다. 법인세, 대한민국 법인세 세율 낮습니다. OECD 국가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실효 법인세율,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말하자면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온갖 혜택 다 빼버리고 실질적인 법인세율은 더 낮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세계 5위에 꼽힌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아래에서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그런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는 여전히 법인세율이 높다라고 지랄병을 칩니다. 그건 사실 지랄 연맹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복지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요, 부정선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복지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왜 복지 사기를 쳤겠습니까? 복지가 시대의 대세였기 때문에 그걸 해주겠다고 사기를 쳤던 겁니다. 지금 사기였다고 드러나는 것은 이제 돈 없다고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없는 돈 만들어내려면 간단해요. 법인세율 조금만 더 높이고 특히 영업수익이 1,000억 이상 나는 그런 재벌 대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율 확 높여버리면은 쉽게 세수 손실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든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가진 자들을 위한 세를 조금만 더 부활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통해서 재벌을 옹호하고 가진 자들을 결국은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웃기는 것은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누리당이어야, 보수 정당이어야, 재벌 출신이어야, 기업인 출신이어야 나라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 그 어리석음이 있죠.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 통계를 보면 근속기간별로 1년 미만인 임금 근로 일자리가 30.9%로 가장 많았다. 1년에서 3년 미만이 27.8%다. 증가율도 1년에서 3년 미만이 12.1%로 가장 높았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500억 원 이상인 기업체의 일자리가 351만 2천 개로 가장 많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14.3%로 가장 높다. 대기업 고용은 늘었지만 빨리빨리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요. 20대, 30대의 일자리는 확 줄어들고 있고 50대, 60대 일자리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50대가 되면요. 정규직 일자리에서 전부 다 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요. 임금을 2분의 1, 3분의 1로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50대, 60대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50대, 60대, 어리석은 50대, 60대는 좋아할지도 모르죠. 야, 그동안 돈 벌어가지고 이제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3분의 1이면 어때? 일자리라도 주는 게 감지덕지지. 이런 얘기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기술 혁신이나 경영 혁신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려 들지 않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임금 부분의 착취를 통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대기업에 못 들어가서 안달을 하고 있는 젊은 군상들의 모습들도 참 안타깝지만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결국은 이 정권의 주체를 바꾸어서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5번 이상 진보적이고 계획적인 정권이 집권해야만 대한민국,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식민지 미국의 52번째 주로 전락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존을 지키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학석 기자의 마지막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걸로 제 말을 대신하죠. 정부와 여당이 직접 말하고 직접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고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돈이 돌지 않고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세월호 참사와는 무관하게 경제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만 문제인가? 영리병원과 원격진료의 길을 열어 의료 민영화의 길을 여는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합의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시켰다. 이 법은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악법인데 여야가 합의해서 되살렸다. 당신들은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했다고 말할 것이다. 병원에서도 대형 병원만 살아날 뿐 작은 병원과 경제적 약자들의 건강권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심지어 부도덕한 장관 후보를 옹호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비리 부분을 파헤치는 것은 비공개로 하려고 새누리당은 꾸미고 있다. 당신들에게 정부는 부자의 들러리인가?
국가 전체를 생각할 공직자는 그렇게 없는가?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부자들의, 재벌들의 들러리냐? 국가 전체를 생각할 공직자 그렇게 없느냐? 라고 묻는데요. 결국은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백년하청인 겁니다. 공무원들 영혼이 없다고 그러죠. 계획적인 대통령이 들었으면은 공무원들 바뀝니다. 이런 꼴통 같은 그런 대통령이 연속으로 집권하면 공무원도 꼴통 되는 겁니다. 정말로 선거는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담금의 과정을 통해서 50대, 60대도 각성하리라고 믿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인천 남동구의 가까운 의원님 방금 조합원 가입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들도 늘어야 되지만은 또 이미 가입한 조합원분들 사실 5만원 일자 증조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일입니다. 이번 달에는 목표가 제가 9만 2천자를 목표로 했는데요. 아직 9만 1천자도 바로 이제 내일 모레가 11월 마감인데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판결 이후에 사람들이 열받아서 정지하시는 분들 꽤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터널이 깊어서 바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경향신문에 우석근 씨가 기고한 빅구라는 사회 2014 이 칼럼을 읽으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요. 문제는 지금 이 정권이 빅구라는 정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빚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빅구라는 사회를 만든 사람들, 우석근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간 선거만큼은 정말 귀재들이다. 크게 이긴 다음 겨우 이기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크게 이긴다.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그랬습니다. 빅구라는 사람들이 선거에서는 무조건 이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이상 쏘아 넘어가지 말라는 뜻에서 아마 이런 시니컬한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지금 빚내서 집 사라는 이 정권의 게임에 넘어가서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리라는 환상 속에서 또다시 이 따위의 정권을 지지한다면은 진짜 이제는 20대 30대 뿐만이 아니라 40대 50대 60대 70대도 희망이 없는 삶을 살 겁니다. 이 우울한 비오는 금요일 이 정권에 대한 라디오 평 마칩니다. 여기는 국민 라디오. 이어서 라디오 소설이 방송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